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티지 트러블입니다. 세상에 날 꼴에된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다. 빈티지 여행 안감독입니다. 자, 오늘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사용했던 생활 도구에 대해서 한번 같이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일제강점기에서부터 한 70년대까지 사용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당시 생활 도구들입니다. 자, 이런 생활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게 들어가자면 역사부터 알아야 되죠. 자, 이런 도구를 한번 처음부터 윗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건 복자가 새겨진 생활 도구들입니다. 자, 우리 옛날 영화에서 봐도 나오죠. 자, 이런 거는 보통 일제강점기 때는 요 백사발에 아무것도 없죠. 주발하고 백사발에 보통 일제강점기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보국 공출이라고 전쟁 때 일제가 전쟁에 강분해 가지고 당시에 우리가 생활했던 그때 모든 그 철로 된 거, 동으로 된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가정에 사용했던 것은 걷어갔습니다. 전쟁 물자로 사용했던 거죠. 대신 도자기 식기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보통 보면 여기에 보국 공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녹색 도자기도 있고 뭐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보통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공간 한 50년대까지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이거는 글씨는 뭐 다른 글씨가 써 있는데 보통 일제강점기 때 나온 글씨들입니다. 자, 밑단도 자, 이렇게 이건 줄무늬 접시, 이것도 참 뭐 우리 생활에 많이 사용했던 거죠. 자, 이건 녹색 뭐 주발 같은 거. 이 알루미늄 전부 다 양은. 자, 양은 공기도 보이네요. 자, 이것도 줄무늬 컵. 이것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겁니다. 엽차잔으로 사용도 되고요. 자, 밑단도 자, 이렇게 일제강점기에서 해방공간 60년대 70년대까지 사용했던 우리가 생활 도구입니다. 사용했던. 자,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수집하다 보면은 역사를 알게 되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도자기 역사는 우리 강범하게 봐가지고 옛날 그 아주 오랜 역사의 그 토기서부터 뭐 고려 청자, 그 다음에 분청, 그 다음에 백자로 넘어오죠. 초기 백자는 그 선비들의 깨끗한 그거를 기상을 한다고 해서 선비들이 백자를 좋아했습니다. 청령 결백 뭐 이런 거하고 좀 이렇게 상부가 되죠. 그 다음에 중기 후기부터는 청자 도료를 해서 운영을 이렇게 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를 들어서면서 우리의 전통 도자기 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특히 고려 청자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 일본의 도공들이 많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백자 시절이 한 500년간 이어지면서 청자에 대한 그 도공의 기술자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갔던 우리 도공들은 일본식 어떤 청자의 그걸 살려서 일본식으로 또 청자의 맥을 계속 유지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서 이제 도자기를 수집하던 그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도미타 기사코라고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도자기를 많이 수집하던 수집가가 있었는데 특히 청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많이 수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일본에서 의외로 좋은 반응이 보이고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됩니다. 조선의 청자가. 그래서 이제 이걸 도굴꾼들이 당시에 조선의 청자를 이거 도구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수요보다도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이 일본 도미타 기사쿠라는 사람이 조선 내에
그 도자기 공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두 군데를 만드는데요. 사마 고려사하고 한양 고려소 두 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청자를 그대로 재현을 해냅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에는 청자를 재현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어 가지고 일본에서 청자의 그 맥을 이어 나오던 그 기술자를 국내에 데려다가 조선에 데려다가 이제 이 청자를 재현품을 만들죠. 그거는 이제 이 도미타 기사쿠라는 사람의 그동안 수집했던 그 청자를 그거를 이제 그 샘플로 해서 청자를 계속 이제 이게 재현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때 사마고려서, 한양고려서 이 두 군데에서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해지상해, 경성 미츠고시 그 백화점 뭐 이런 데도 이제 청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이화한가 박물관에서도 청자를 나중에 만들어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청자는 재현품 위주로 일본에 수출이 많이 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사마고려소하고 한양고려소 두 군데가 저 있다 했죠. 여기에 그 우리 그 청자로 지금 유명한 해관 유근영 그 선생이 한양고려소에 입소해가지고 입사해서 여기에 청자에 대한 기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청자의 어떤 1인자가 되죠. 저기 해강 유근영 선생 말고도 또 두 분이 또 더 계십니다. 근데 그 두 분이 계신데 제가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간에 가장 유명하신 분은 해강 그 유근영 선생이 많이 그 고려 청자를 많이 남겼다. 그 고려 청자에 대한 기술을 습득을 해서 계속 이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대 생활 도자기의 우리나라 역사는 일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본의 일본 경질 도기 주식회사라고 1908년도에 세워진 그 일본 회사가 있습니다. 도기 회사가. 그 회사가 주로 이제 그 유럽식 그 생활 도기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확장을 하면서 부산 영도에 조선 경질 도기라고 부산 지점을 만들게 됩니다.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한 1917년도경에 한 100만 원의 자본금을 들여서 건설을 1917년도에 확정을 짓고 1920년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부산 영도에 이걸 생활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이제 부산에 오게 됐냐면은 192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경질 회사도 굉장히 어렵고 했는데 그때 부산에 카시오 켄타로라는 그 아주 일본의 대자본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일본 경질 도기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인수를 하게 돼가지고 부산 영도에다가 조선 경질 도기라는 그 회사를 주식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예 그냥 이 부산 지점이었던 조선 경질 도기가 일본 도기까지 아예 옮겨오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커다란 아주 세계적인 생활 도기 회사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조선 총독부의 당시에 적극적인 지원이 또 따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도기가 생산이 되고 또 이제 여기에 당시에 태평양 정전 때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정에서 당시 사용했던 모든 녹굴은 하여튼 철제 제품 이런 거는 전부 다 걷어갔습니다. 전정 물자로. 그래서 그걸 걷어간 대신 생활 도기를 이런 거를 이제 가정에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공칠 보국이라고 해가지고 걷어갔죠. 자, 이게 이제 꾸준하게 조선 경질 도기가 이렇게 조선 총독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이 이제 당시 일제강점기 때 많이 생산을 하죠. 그렇게 하고 해서 이제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당시에 이제 이거는 대한경질도기라고
적산 그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조선경질 도기 회사가요. 적산 재산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적군 할 때 그 적자입니다. 적군이란 그 적자죠. 다시 말해서 적산 재산, 적군의 재산이라 이거죠. 그거를 이제 그 정부에서 당시에 이제 다 그거를 정부 재산으로 하다가 이걸 1950년도 돼 가지고 당시에 지영진이라는 양산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예 이걸 인수를 해 가지고 대한도기로 다시 새 출발을 합니다. 대한도기 주식회사를 해 가지고 당시에 4억 5천만 환을 들여서 자본금을 들여서 인수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대한도기는 총 4대의 가마를 운영을 하고 3,000평 규모의 그 연건평 3,000평 규모의 한 그 4대의 가마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도자기를 계속 이제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함으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을 계속 하는데 1950년대 한국동란 6.25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부산에 있던 그 공장에 이제 많은 화가들이 서울에 있던 화가들이 이제 피난을 오게 됩니다. 당시에 유명한 그 화가로는 이제 소종병간식, 이당 김은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부산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죠. 당시 이제 소종병간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대한도기 당시에 그 사장이었던 지영진 씨하고 원래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간식 씨하고 친분이 있었는데 병간식 씨가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에 합류하게 되고 다음에 한국 전쟁이 나면서 이제 이당 김은호 씨가 또 합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월전 장우성 씨가 합류하게 됨으로써 당시 월전 장우성 씨는 아마 그 대학교 교수였다고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성 씨가 부산으로 피난으로 내려오고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생산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당시에 그 이분의 제자 미대생들이 많이 참가하게 됩니다. 예. 뭐 여러 사람이 이제 다시 또 들어오게 되는데 당시 유명한 화가로는 박노수 씨, 뭐 장윤상 씨, 박세원 씨, 뭐 산정, 서세용, 권영우, 황용수, 뭐 김세종 씨, 문학진 씨, 박일진 씨, 김학수 씨, 이규옥 씨, 뭐 이렇게 여러 개 이제 뭐 여러 화가들이 계속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소종병간식 씨는 뭐 알다시피 산수화로 유명한데 주로 산수화를 그렸고요. 이당 김은호 선생은 이제 인물화 위주로 이제 핸드 페인팅 기법으로 도기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자들은 이제 주로 풍속화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핸드 페인팅으로 당시에 한국 동란 때 그린 그림은 미군들이나 아주 그 유명 인사들한테 아니 돈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기념품으로 이제 이게 기념품 목적으로 생산이 돼 가지고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당시 미군들이 전쟁 끝나고 이런 생활 도기들을 많이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들어오면 좋죠. 하여튼 이때 참여했던 유명 화가 중에서 이중섭 씨도 있는데 이중섭 씨 화가 핸드 페인팅 작품이 나와도 굉장히 그 높은 그 가격을 받겠죠. 하여튼 이때 당시에 그 작품들을 유명한 화가들이 그렸던 작품들을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 아마 인터넷에서 뒤져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군 전쟁 때는 좀 핸드 페인팅을 그렸는데 전쟁이 끝나고 이후에는 주로 이제 전사로 해서 이제 이게 작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핸드 페인팅 는 뭐 아주 인기가 좋아가지고 당시에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하여튼 한국 여기 대한 도기에서 주로 이제 이거 만들 때는 한 700도에 한 1350도에 이제 이거를 이제 도자기를 갖다가 이제 굽는데 전사로 구울 때는 한 700도 정도의 그 열을 가해서 이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900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쭉 이제 생산하고 내려오다가 한 1960년도에 다시
최유상 씨라는 그 분한테 경영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대한도기 주식회사가 대한도자기로 다시 명칭이 변경돼가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1972년도에 이제 이 대한도자기가 폐업을 합니다. 72년도에 폐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당시에 이제 뭐 범랑이든 이런 생활도기, 뭐 주방 생활용품이 많이 이제 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물건이 나오고 더 뭐 나오겠는데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조금 이제 차츰차츰 이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나중에 1972년도에 이제 이런 쭉 내려오던 도자기의 그 회사들이 폐업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도자기는 어쨌든 뿌리는 일본 경질 도기 주식회사 시작이 돼 가지고 부산 영도에 조선 경질도기, 그다음에 대한 경질도기, 그다음에 대한도기, 그다음에 대한도자기, 이렇게 해서 1972년도 마지막으로 폐업을 이제 폐업이 됩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폐업이 되죠. 저도 이제 이거를 그 전에 이제 제 아는 지인분하고 같이 이제 부산 영도에 내려갔는데, 이 대한도기 회사가 어디 있냐면은 지금의 영도구 봉제동인가 그 미강타워 아파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장 지금 아파트 자리인데 그 미강타워 아파트 자리에 옛날에 그 대한도기의 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도 거기를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동네 한 바퀴 삥 돌다가 우연찮게 저도 당시에 50년대 그 대한도기, 그땐 전사 제품 같네. 제가 구한 거는 1960년대 이후 제품이겠죠. 그러면요. 그거를 저도 이제 동네 주민한테 우연찮게 저도 그거를 구입한 적이 있었네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도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쭉 이제 근대 생활 도기를 이렇게 수집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뭐 고려시대나 뭐 조선시대 이런 도자기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많이 그동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서 또 듣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근대 이런 생활 도기 같은 경우는 역사는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좀 약간 관심을 덜 간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그것도 의외로 우리가 찾는 그런 정말 귀한 거는 옛날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뭐 이런 도자기 못지않게 굉장히 귀한 그 생활 도기도 많고 또 비싸게 팔린 경우도 많습니다. 뭐 무조건 뭐 옛날 거라고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해가지고 뭐 비싸다는 그런 거는 그런 고정관념은 우리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인사동에 나가서 오래된 500년 600년 된 도자기도 10,000원에 산 경우도 더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근데 도자기라고 해서 전부 다 뭐 무조건 비싼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특출난 명품, 정말 어떤 미학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뭐 각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이건 예술품이다. 이건 또 굉장히 또 희귀품이다. 이건 좀 특별한 뭔가 있다. 이럴 때 이걸 좀 비싸지는 거지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비싼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 오강도 오래되면 뭐 비싼 건 아니죠. 예. 하여튼 그거는 이제 무조건 오래됐다고 비싸가는 거는 아마추어들이 갖는 그런 생각이고, 자,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쪽에 이제 조금 우리가 문턱을 넘어서서 이쪽으로 우리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일반 아마추어보다도 그런 어떤 평가할 때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이고 우리가 그거를 좀 더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근대 생활 도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제가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